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 가족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뵙죠. 저희 채널이랑 좀 성향이 잘 맞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자꾸 요청을 드리는데 귀찮게 해드리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네. 네, 저번에 못한 이야기 이어가서 해볼 건데 네. 그러기에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몇 가지 생겼습니다. 예. 바로 어제, 오늘 장이죠. 네, 어제 밤에 미국 끝나고 오늘 아침에 마감을 했으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로 대박이 났는데 먼저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가 1편에서 그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제가 이 두 개 중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그 테슬라는 그냥 한 30초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비판만 하시고 엔비디아만 엔비디아의 6가지 그 사업들 네네. 완전 구체적으로 그 엔비디아 직원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엔비디아가 대승이 될 거다. 네. 네, 되게 잘 들어맞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측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제가 겸손을 그렇게 떨고 막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제가 뭐 제대로 잘 맞췄다는 말씀은 감사히 듣겠으나 머리가 좀 조아려지고요. 저 말고도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그 섹터 업종 전문가분들은 훨씬 더 자세히 맞추셨을 거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다만 이제 저희 하우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글로벌 매크로 경기를 전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탑다운 어프로치를 해서 그러고 거기에 해당되는 테마, 종목, 섹터, 운영 전략이 뭐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자문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컨빅션이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저희 그 프로세스 중에 지정학적인 문제도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워낙 많이 이전에도 다른 분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작년 8월 달에 칩스 반도체법, 칩스 액트라고 그러죠. 반도체법, 그리고 작년 또 중반 즈음에 그 페브4 칩4 동맹 맺었고, 거기에 핵심 요소가 핵심 반도체, 다시 말하면 고사양 반도체. 자, 그런데 고사양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으로, 첩보용으로, 또 정말 그 하이테크놀로지에 쓰이는 정말 고사양 하이 퀄리티 반도체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패권 또는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을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오겠다라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미국이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 배경에도 반도체 패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패권이라는 건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 패권이라고 그랬는데 1950년대 이후 60년대, 70년대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구가하면서 그 핵심에 또 반도체가 있었거든요. 그 반도체가 크다 못해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거의 좀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그냥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씨를 말려버린 그런 사건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 패권국,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전 세계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마가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전 세계 경찰국가 롤도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집중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핵심이 반도체라고 했고, 그러면은 미국 외에 있는 반도체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미국 내의 핵심 반도체 종목들은 훨씬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일단 그 큰 그림 하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사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제가 언급은 다시 안 드리겠는데 AI에는 정말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하죠. 고사양 반도체의 1위가 어디겠습니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은 쉬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절대 건방스럽게 뭐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뜻이 아니고 담담하게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물론 어제 뭐 20% 한 초중반까지 또 폭등을 했고 이게 얼마까지 갈지 또 그러면 이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격 부담이 된, 늘상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트렌드, 펀더멘탈하게 얼마나 어떤 그 테일윈드라고 하는데 그런 테일윈드를 받아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 돼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조정을 받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솔직히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는 ETF나 매크로 전망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펀더멘털리 볼 때 또는 이 업종이나 테마 또는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큰 환경, 글로벌 그 시장 환경, 그런 환경을 볼 때는 분명히 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제 그 반도체 1등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패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 당연하죠. 네,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이것들을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그 미국이 원래는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주는 나라였는데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더 뭉치게 됐다. 그럼요. 그런 것들의 최전방에 반도체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선도업체가 엔비디아 아니겠어요? 그럼 답은 쉬운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지금, 뭐 일주일, 뭐 열흘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디폴트 이슈 정말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 안 날 거야, 안 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그 반응이 극과 극인데 대표님이 이 디폴트 사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디폴트 사태까지 안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을까? 사실 이 디폴트 이슈는요, 여러분, 경제나 금융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철저하게 미국 내의 정치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소식이고 매일매일이 싸우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파티선십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자유주의냐 현실주의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주 극단에 더 갈려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라고 하면 당략 당파를 떠나서 미국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가 정말 디폴트가 나냐 마냐 하는 이 제목만 딱 보면 굉장히 절체절명의 이슈잖아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대화나 논쟁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이슈 정치잖아요. 더없이 좋은 재료인 거죠. 정치계 입장에서는. 제가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그 자체 유튜브에 한번 방송을 했으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홍보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꼭 봐주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아드님께서 해당되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1917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무부가 연방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매번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 세계 그 전쟁 당사국들한테 금융 지원도 해주면서 군수 지원해주면서 이게 미국 차원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융통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주 첨예한 상황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하려다 보니까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영어로 Second Liberty Bond Act of 1927이라고 해서 192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을 제정을 해요.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를 그때 이제 정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약 110번 정도 부채 한도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 한도가 인상이 안 되면 디폴트가 나. 이것만 들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이 근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요? 무지막지한 적자를 감내해 가면서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전 세계에 제공해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깡패처럼 자기네가 다른 나라 무시하고 자기네 맘대로 기축통화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그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정말 속된 표 작살이 나 있을 때 이걸 중심을 잡아주고 전 세계가 통용되고 신뢰하는 통화 자체를 제공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미국만 정말 건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의반 타의반 떠하는 겁니다. 기축통화 역할을. 그러면 기축통화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인정받고 있는 국가가 부채 한도라는 건 사실 정치 이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합의해서 한도 인상시키면 돼요. 이 페이지 3페이지에서 보시면 1927년도부터 볼 필요도 없이 1970년대 후반부터 제가 그래프를 쭉 갖고 왔는데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10차례 부채 한도 인상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더 찍어내면 됩니다. 그럼 그 달러를 찍어내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같으면 달러 찍어낼 때 인플레이션 촉발시키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이럴 테지만 미국은 또 다른 얘기죠.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전 세계 경제 체제 참여자들 일반 시민까지도 달러를 없어서 못 찾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기축통화국의 숙명과 같은 거기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0차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불과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약 20차례 상향 조정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인상시키면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시끄럽느냐.
원래 작년 11월 8일 날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부채 한도가 곧 다다를 것 같으니까 2022년도에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부채 한도 협상해서 빨리 조정을 하자. 공화당이 뭘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해. 내년에 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의견이 갈려요. 참고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도 상향 먼저 하자. 왜냐하면 집권당이고 하니까. 한도 상향 먼저 하고 나서 그 지출 삭감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의해서 삭감을 시키자. 그런데 공화당은 지출 삭감하고 한도 상향을 연계해서 동시에 처리해야 돼. 출발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이슈는 정말 간단한데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서로 다 정치 레토릭 갖고 싸우는 거죠. 이래서 시끄러운 거지.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은행이 막 펀더멘털리 망가져서 오는 이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토릭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양극단에 치우치시게 되면 중심을 잃는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사 디폴트가 나더라도 미국 정부가 방법을 갖고 있는 게 나더라도는 아니지만 디폴트 직전 순간에 이거 정말 합의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카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채 디폴트를 회피할 거 아닙니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든가, 그리고 나가는 돈을 일단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대외나 국내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 지급을 연기시켜버리면 됩니다. 미국이 연기하겠다는데, 그리고 미국이 아닌 조그만 나라도 연기하면 그냥 국가 간에 협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피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그 정가에서, 학계 정가에서 가장 갑론을박이 많은 이슈가 수정헌법 14조라고 그래서 수정헌법 14조에 그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학자들 사이에 이 뭐라 그러죠? 조항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의회 승인 같은 거 필요 없다. 봐라. 헌법 14조에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이런데 헌법에서 지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회 승인을 받아? 그냥 대통령령으로 해결해버려도 돼.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딴 데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 한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그건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정치적 이슈의 이야기이다. 단순 정치적 이슈라고 네네네. 하면 너무 좀 그렇죠. 리지드한 표현이고 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항상 강조하셨듯이 양극단의 이야기들은 피하라고. 네. 그 센터로 이렇게 중심으로 잘 시장을 해석해야. 그러니까 뭐든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말 극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극단의 얘기는 되게 유식해 보이고요. 되게 좀 풍성합니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가능성은 없지 않죠.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거는 전달하는 건 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시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밸런스 있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장을 온화하고 차분하게 분석하라는 그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